저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류석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박정희 시대의 노동자가 과연 착취당했나 하는 문제를 두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중에 돌아가시기까지 18년의 집권을 했는데 1961년부터 79년이죠. 그 중에 이제 전반부, 즉 60년대는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이 경공업, 특히 그 경공업 중에서도 이제 그 봉제 산업이라고 해서 예컨대 청계천 평화시장에 이제 옷을 만드는, 의류를 만드는 그 산업, 혹은 이제 구로공단 같은 데서 원단을 사다가 가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뭐 신발도 하고 뭐 인형도 하고 가발도 하고 옷도 하고 그 두 가지 산업이 60년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그때는 여성 노동자, 여공들이 그 분야에서 많이 일을 했죠. 그래서 그 60년대에 봉제 산업 노동자들은 정말 착취당했나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주제는 이제 70년대로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화학공업화에 일하던 그 당시 이제 기능공이라고 불렸던 분들이고,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분류하면은 노동자, 당연히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숙련을 굉장히 이제 익혀서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스킬드 레이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서 중화학공업은 좀 과거의 봉제산업 노동자의 단순한 그 노동보다 훨씬 더 숙련이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기계를 잘 다룰 수 있고, 또 깎기 어려운 그 재료들을 깎으면서 뭐 금형도 하고 온갖 그 전문적인 숙련된 어떤 노동 스킬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산업화가 이제 중화학공업화라, 그 두 분야의 노동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충원되고 나중에 그 생활을 했나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0년대의 경공업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조사를 하지 않고 워낙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누구나 다 알죠. 우리나라 사람이면, 전태일 그러면은, 60년대 그 평화시장에서 일하다가, 그 엄청난 노동 착취에 저항하다가 분신 자살한 사람. 그래서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그 성역화되어 있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제가 근데 그 전태일을 본인이 쓴 일기가 있었고, 그 일기를 조영래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조영래 변호사가 이제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썼죠. 그 전태일 평전을 기초 자료로 해서 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과 또 그 평전에 나온 사실을 또 다른 자료에서, 그러니까 그 평전 말고 관련된 분들이 뭐 책을 쓰고 뭐 다른 또 기록물을 남긴 것을 교차시키면서, 실제 그러면 60년대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그 전태일로 대표되는 그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착취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한번 그 전태일 평전의 그 책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제가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라는 책이고, 요 책에 나온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의 26페이지를 보면요, 그 전태일 평전의 사진이 나옵니다. 네, 요 책이 그 당시 이제 1983년에, 이게 이제 전태일 그 노동자가 분신해서 죽은 거는 1970년인데, 그로부터 한 13년 후에 이게 일본말로 출판이 되고,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권위주의 체제의 그 공안 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바로 이제 책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일본에서 먼저 출판이 되고, 다시 이제 83년에 이 전태일 평전이 나왔고, 이 전태일 평전에 나온 이 조영래가 쓴 이 책의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는 뭐 전태일에 관한 영화까지 만들어지면서 그 굉장히 탄압받았던 노동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지금 전태일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전태일 평전에 나온 전태일의 여러 가지 그 노동 조건, 특히 임금 부분을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정리한 게 책의 37페이지에 그 임금 상승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 37페이지에 요 표인데요. 이제 화면에 나갈 겁니다. 이 표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그 전태일 평전에 나온 그 조영래 변호사가 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제가 뭐 뭘 덧붙이거나 더 빼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실제 전태일 평전에 나온 그대로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했는데 이 표를 보면은 착취당했다는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평전을 뭐 한 번씩은 읽었지만 구체적인 그 전태일의 뭐 예컨대 뭐 64년 봄에 3.14에 취직을 해서 얼마 받았다는 것은 기억을 못 하시고 대부분의 그 책을 읽은 분들은 그냥 엄청나게 저임금을 받았구나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컨대 1964년 봄에 전태일이 3.14에 시다로 취직을 합니다. 그 시다로 취직하면서 내가 받은 월급이 1,500원이다라고 써놨어요. 일기에. 그걸 이제 조영래가 1,500원이라고 그 평전에 썼는데 그게 뭐 1,500원 그러면 지금 뭐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 1,000원, 1,200원 하니까 야, 이 사람 한 달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커피 한 잔 값 받았구나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인식이야말로 이제 그 시공간을 너무 생각하지 않은 그 지금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대신 제가 그래서 전태일 평전에 나온 전태일이 64년 봄에 3.14에 시다라는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나중에 70년에 재단사가 돼서 재단사로 분신을 합니다. 마지막에 1970년 11월에 분신할 당시에 자기 월급이 얼마다라는 것도 또 써놨어요. 그게 이제 23,000원인데 이 표를 보고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편에 시다, 미싱보조, 미싱사 이게 이제 그 봉제산업의 직업 위계입니다. 아무런 숙련이 없이 여기 취직을 하면은 시다 일을 합니다. 시다라는 게 일본말로 아래 하자. 그래서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뭐 속된 말로 뭐 시다발이 하는 게 다 이런 같은 말인데요. 그 시다로 일을 하는 게 이제 전태일 경우에는 64년 봄이고 3.14라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1,500원 받았다고 했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65년 3.14 같은 회사에서 1년 후에 자기 월급이 3,000원이라는 게 이제 그 평전에 나옵니다. 미싱 보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나서 미싱사가 됐을 때는 회사가 통일사고 연도로는 66년 가을입니다. 월급을 7,000원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다에서 미싱보조 1년, 미싱보조에서 미싱사 1년.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그 봉제산업에서 가장 아래에서부터 미싱사라는 그 이제 그 옷을 만드는데 이제 재봉질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제대로 된 그 봉제산업의 가장 중요한 스킬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스킬을 갖게 되는 데까지 전태일은 불과 2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빨리 승진하는 거고 월급은 1,500원에서 7,000원. 맞으면 만 2년 만에 월급이 2배 이상, 2배가 뭐예요? 4배 이상 오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월급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태일이 이제 재단사는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봉제산업에 가장 꽂힌 게 재단사죠. 재단사가 되면은 맞으면 자기 책임하에 옷을 새로 디자인해서 이번 시즌에는 어떤 옷을 우리 만들어서 시장에서 한번 팔아보자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재단사가 말하자면 봉제산업의 꽃인데 그 재단사가 되기 위해서 평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미싱사에서 만족하지 않고 재단사가 되기 위해서 우선 재단사로 가는 길인 재단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진로를 바꿨다. 그래서 미싱사로 7,000원의 월급을 받다가 66년 추석에 한미사에서 재단 보조 일을 하면서 월급이 3,000원으로 줄어들지만 재단 보조로 난 간다. 왜냐하면 앞으로 2개월 해야 재단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저 평전에 써놓고 재단 보조에서 재단사로 6개월 만에 승진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15,000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67년 2월에 한미사에서. 그 다음에 그로부터 2.5년 후에 이제 분신을 하는데 2.5년 후에는
내가 그때 월급이 23,000원이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그 표의 오른쪽 끝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전태일은 64년에 1,500원을 받다가 70년에 23,000원을 받습니다. 6년 만에, 6.5년 만에 임금이 15배 넘게 오릅니다. 이거를 그냥 아주 쉽게 요새 기준에서 얘기하면요. 지금 예컨대 월 100만 원 받는 뭐 알바생이 지금 미싱사 같은 거죠. 아니, 시다 같은 거죠. 시다 일을 그 당시 지금의 무슨 알바생이 월 100만 원을 받다가 6년이 지난 다음에 15배를 받으면 1,5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임금 상승을 겪은 본인이 전태일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이제 우리는 착취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태일 말고 다른 여공들은 어땠느냐? 이건 전태일은 예외적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전태일은 예외적입니다. 왜냐하면 전태일 부친이 아버지가 그 당시 이미 미싱을 집에 갖고 있는 이 재단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전태일은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걸 어깨너머로 보면서 이쪽 분야의 일을 익힐 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뭐 교복을 납품하는 어떤 과정에서 무슨 재난이 생겨갖고 파산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집이 어려워져서 전태일이 집을 나가서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전전하다가 평화시장에 시다로 취직을 해서 만 6년 반 일을 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6년 동안에 전태일은 그래서 임금이 15배 올랐으니까 전태일 본인의 경력을 놓고 우리가 야, 착취당했다 말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의 강도, 노동의 강도가 셌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일 거고, 그 강도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임금을 6년 만에 15배 주겠다 그러면요, 지금도 밤새서 일할 사람 수두룩하면 저 자신 스스로가 만약에 내 임금을 6년 후에 15배 주겠다 그러면 밤새면서 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의 강도는 그 당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워낙 열악하니까 작업 환경이나 뭐 8시간에 뭐 임금 그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전쟁 후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자는 농촌의 과잉인구는 정말 엄청나게 많고 서울에 오면 실업자가 바글바글하고 그 상황에서 평화시장에 시다로 취직을 해서 6년 만에 임금을 15배 얻게 되는 노동자인 전태일을 착취당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반론은 바로 그러면은 야, 그 전태일은 예외적인 경우고 당시 여공들이 문제 아니냐? 그 전태일은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건데, 전태일이 자살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주변의 노동자들이 여성 어린 여공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회에다 대고 요구하려고 자살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전태일 평전에 여공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나를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그것도 자료가 있어요. 그 전태일 평전에. 그게 지금 그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표에서 보시면 다시 아까 그 그림 2.1 표를 좀 자세히 보여주시면은 전태일 경우는 각 단계마다 시다에서 미싱보조로 갈 때 1년이고 미싱보조에서 미싱사로 갈 때 1년인데 그 옆에 가로 속에 제가 1.5년에서 2년, 시다에서 미싱보조는 1.5년에서 2년이 걸린다. 미싱보조는 3년에서 4년이, 미싱보조에서 미싱사가 되는 거는 3년에서 4년이 걸린다라는 설명이 전태일 평전에 나옵니다. 이거는 전태일의 경우가 아니라 전태일 주변에 전태일이 굉장히 가엾게 생각했던 여공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승진을 한다라는 게 전태일 평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기하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서 임금의 변화를 보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시골에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초등학교만 졸업하거나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이제 평화시장에 시다로 취직을 해서 여공이 이제 길게 잡아 2년이면 미싱보조가 됐고, 미싱보조가 3,000원인 거는 전태일만 3,000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미싱보조들도 3,000원을 받았겠죠. 그러면 2년 만에 미싱보조가 되고 3,000원을 받습니다. 1,500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싱보조에서부터 미싱사가 되는 거는 길게 잡아 4년이고, 미싱보조가 3,000원 받다가 미싱사가 되면 7,000원을 받는 것은 당시 평화시장의 상황이니까 최대로 잡으면은 어린 여공이 시다로 시작해서 미싱사가 되는데 6년이 걸립니다. 6년에, 그리고 월급은 1,500원에서 7,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아니죠. 6년 동안 일을 해서 1,500원에서 7,000원으로 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4.7배 오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오른쪽 박스에 제가 써놨는데요. 평화시장의 일반적인 노동자도 6년 만에 4.7배의 월급을 받는다. 이게 6년 만에 4.7배면 6년 만에 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00만 원, 470만 원 받는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공들도 제가 보기에는 착취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태일 평전에 나온 객관적인 자료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평전을 정말 평면적으로 읽으면은, 야, 월급을 겨우 1,500원 받았대, 7,000원 받았대, 이러고선 정말 착취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 물가 수준에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월급이 2배, 3배, 6배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절대 착취라는 말을 할 수 없다. 특히 제가 그 관련된 통계를 찾아서 요거를 찾아냈습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87,000원입니다. 1970년에 1년에 1인당 87,000원을 벌어요. 이거 월 7,250원 버는 겁니다. 1970년에 월 7,250원 벌면 우리나라 평균 소득입니다. 결국 미싱사가 돼서 월 7,000원 받는 거하고 같은 비슷한 월급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싱사가 돼서 월 7,000원을 받으면 우리나라 평균, 맞아, 가운데 정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뭐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때 평균을 내서 그 평균 정도의 소득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먹을 게 없어서 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무작정 상경을 많이 했죠, 그때. 그 무작정 상경한 여성들 중에 아주 어리고 젊은 여성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평화시장에 와서 시다로 취직을 해서 6년이 지나면 그 당시 국민소득의 평균 월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중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지 착취당하는 게 아닙니다. 착취당하면 생활이 열악해져야죠. 자기가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면서 취직도 못하고 계속 실업자 생활을 하거나 취직을 했는데 계속 쥐어짜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적고 그냥 먹고 살기도 벅차서 그 돈으로 자기 부양도 못하고 가족 부양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면은 우리가 착취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6년이 흐르면서 월급을 4.7배 더 받게 되고 그 당시 물가 상승률이 대충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평균 10%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0%다 그러면요. 그걸 6년 동안 누적하면 물가는 1.6배가 됩니다. 물가는 1.6배 오르는데 월급은 4.7배 올라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해도 엄청나게 월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얘기들 중에 그 여공들이 구로공단이나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여공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되게 일했죠. 고되게 일하고 휴일날 잠깐 나들이 하고 자기들이 번 돈으로 동생 학비 대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약값 내고 병원비 내고 했던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아니 착취당해서 자기 몸도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억압적인 이 월급을 받으면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 생활비를 어떻게 보내드려요? 동생 학비를 어떻게 보내요? 뭔가 그래도 그 여유가 있으니까 동생들이 대학 갈 때 학비를 그 누나들이 혹은 그 여동생이 오빠들 남동생 학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여공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 힘들게 일했다는 거 맞는 얘기지만 착취당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전태일 평전이라는 노동자들이 착취당했다고 생각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성전인 전태일 평전마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당했다라고 박정희가 노동자 착취해서 쥐어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라는 게 제 얘기고요. 재단사가 돼서 23,000원 받는 거는요, 이건 엄청난 그 수익입니다. 그 당시 기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태일 평전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체크해야 될 일이 전태일 평전이 가장 유명하게 된 내용 중에 이렇습니다. 전태일이 이제 이런 어려운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주위에서 보면서 노동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동운동에 필요한 지식을 이제 공부하려고 뭐 노동법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법조문을 이제 찾아서 읽어보는데
그 법조문을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전태일이 일기장에다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겠는데, 내 주변에는 그 대학 다니는, 말하자면 좀 실력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노동운동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알려지고 나서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 사이에 우리는 너무 사치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전태일 같이 노동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우리가 학업을 지금 할 때가 아니라 공장으로 가서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 평전에 나오는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 때문에 노동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태일 주변에는 대학생 친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태일 평전에는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전태일 평전하고 관련된 인물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자서전이나 온갖 기록을 남깁니다. 그 중에 전혀 전태일 평전에 나온 내용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몇 개 나와요. 그걸 제가 찾아서 책에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전태일이 분신한 1970년 12월호, 그러니까 분신 직후겠죠. 그 12월호에 어떤 예수의 죽음이라는 글을 오재식이라는 분이 기고합니다. 그 기고하는 잡지의 제목은 기독교 사상이라는 그 잡지고, 기독교 사상 1970년 12월호에 오재식이 어떤 예수의 죽음이라는 글을 이제 기고하는데, 그 어떤 예수의 죽음에 예수가 이제 사실은 전태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 오재식이 나중에 2008년에 그 소울 알린스키가 쓴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합니다. Rules for Radicals라는 영어책을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 제목으로 번역을 하고, 이 번역한 사람이 오재식이 아닙니다. 번역은 딴 사람이 했고, 그 책이 출판되니까 이제 원로가 된 오재식이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하면서 그 책을 추천하는 이제 글을 책의 앞에다가 이제 씁니다. 그 글에서 2008년에 쓴 오재식의 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재식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귀국 후 다시 기독학생운동으로 복귀하여 기독학생운동 단체들이 통합과정에서 한국학생사회개발단, 줄여서 학사단을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1967년에 출범한 학사단 운동에 사회 문제에 대한 알린스키의 접근 방법을 풀어넣었다. 말하자면 알린스키가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이론을 67년에 제시한 그 방법을 우리나라 운동권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훈련받은 학생들은 두세 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서민들의 수많은 삶의 현장에 투입되었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신분이 내가 대학생이다, 운동권이다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와 울음소리를 수록하였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선동하지 않고 너 임마 왜 가만히 있냐, 너 나가서 데모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을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접근한 수많은 현장 가운데 하나가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이다. 오재식이 학생운동의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자기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전태일에 대한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이제 작업 들어간 거죠. 요새 그러니까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전태일이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거거나, 아니면 전태일도 그 사람이 대학생인지 모르고 작업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재식의 증언이 자기가 운동권인데 이 전태일 사건을 자기가 접근해서 그 작업한 현장 가운데 하나다라는 증언이 있고, 이거를 더 강화시키는 증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건 47페이지로, 제 책의 47페이지에 가면요, 그 연대 운동권 출신의 그 양국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국주라는 사람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게 나옵니다. 그게 2009년 2009년 10월 31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4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제목이 학생운동권 대부에서 분쟁지역 돕기 나선 양국주의 탈레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기사는 양국주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한국에서 기독교 학생운동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지금은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데 이제 전쟁의 피해를 본 양민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터뷰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태일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맨 밑에 문갑식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 학생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당시 운동권은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국주가 대답합니다. 소울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이론을 혹시 압니까? 이게 아까 오재식이 번역한 오재식이 추천사를 쓴 번역한 책. 그리고 어떤 예수의 죽음에서 지역사회 이론 똑같은 책이죠. 소울 알린스키는 마틴 루터 킹의 측근이다. 지역사회 이론의 요체는 잠자는 민중을 깨워 리더를 양성시킨 뒤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전태일 같은 인물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잠자는 민중을 깨워서 바깥에서 침입한 외부의 사람이 너 선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고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운동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지 운동이 성공한다라는 게 이 소울 알린스키의 운동인데 그런 이론을 따라서 오재식도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양국주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국주도 인터뷰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태일 같은 인물이 그렇지요. 이게 지금 양국주가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갑식이 인터뷰에서 물어봅니다. 그를 압니까? 분신할 때 곁에 있었으니까요.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교육시켰지요. 이게 지금 양국주의 대답이에요. 분신할 때 양국주 자기가 전태일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이라는 목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가 봐요. 샌디에고에서 활동하는 이승종이라는 목사가 교육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양국주가. 그리고 이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을 썼지요라고 이제 문갑식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태일은 이제 양국주가 대답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태일을 아니까. 전태일은 과격하고 다혈질이었다. 나중에 노동열사가 됐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당시에 최열, 서경석, 박원순, 마광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기독 학생회하고 관련을 맺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 강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전태일 평전에서는 마치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나 바깥의 운동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노동운동을 해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분신 자살한 걸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 지금 전태일을 실제 교육시켰다는 사람, 접근했다는 사람, 옆에 있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외부의 운동권이 전태일과 전태일이 만든 바보회 3동의 노동조직을 만드는 데 끼어서 맞으면 이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드바이스를 엄청 한 것이고 그 결과로 전태일의 분신이 벌어진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전태일 평전의 말은 말하자면 100% 거짓말이에요. 이 말을 사람들이 믿고 70년대, 80년대 그 수많은 대학생이 노동운동 현장에 가는데 이 착취받는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야겠다고. 이게 전부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이 또 제 추론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증거가 전태일 평전에 나옵니다. 부록 246에서 247페이지로 가면요. 전태일 평전에 지금은 전태일 평전이 이제 최근에 나온 판으로 마지막에 깔끔한 하얀색의 표지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 아까 지금 화면에서도 봤던 부분 그 과거의 버전에 보면요. 1983년 초판 전태일 평전에 전태일이 분신하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전태일이 분신하기 전에 이제 분신 현장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에 담배가게 옆에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과거 1983년에 나온 평전에는 이 박스에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내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계남의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눈짓을 하여 그를 사람이 좀 덜 다니는 옆골목으로 끌고 갔다. 아무래도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될 명이다. 이게 전태일이 한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김계남에게 성냥불을 켜서 자신의 몸에 갖다 대어 달라고 부탁했다. 김계남한테 전태일이 내가 분신할 때 네가 불을 붙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전날 저녁에 김계남은 전태일이 내일 누구 한 사람 죽는 것처럼 쇼를 한 판 벌려서 저놈들 정신을 번쩍 들게 하자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성냥불을 켜서 갖다 대어 달라는 전태일의 부탁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긴 했으나 설마 하는 생각에 그는 성냥불을 켜서 전태일이 오래 갖다 대었다. 그리고 나서 전태일이 타 죽었다는 이제 설명인데, 요 박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84년 판에는 있다가 2009년 판 신판 전태일 평전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김계남이라는 가명을 가진 사람이 전태일이 분신할 때 성냥불을 붙이면서 맞으면 일종의 살인 방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은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김계남이 가명이라는 거는 평전에 가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계남이 누구냐? 이게 양국주일 수도 있고 이승종일 수도 있고 오재식일 수도 있고 또 그 그룹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죠.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이런 온갖 자료를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태일 평전이 그 수많은 대학생들을 대학 강의실에서부터 노동 현장으로 다 이제 존재 이전을 하게 해서 노동 현장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동권이라는 세력이 돼서 80년대 뭐 난리를 쳐대고 90년대, 2000년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운동권이 핵심인 정부가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전태일 평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 중에 가장 그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말이 전태일이 하는 말 중에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으면 내가 노동법 같은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노동운동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평전에서 했는데, 이 진술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노동운동권이 이미 전태일한테 붙어서 소울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이론에 나오는 운동의 방식을 적용해서 전태일을 작업해서 그 결과로 전태일이 그렇게 자살까지 하게 되는 과정에, 그리고 심지어 성냥불까지 붙이는 과정에 개입을 했는데, 이것을 다 숨기고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그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금 상승 문제를 봐도 착취라고 얘기할 수 없고, 두 번째,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가 없었냐? 대학생 친구가 자살까지 유도하는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 운동을 마저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전태일의 책명을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간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실은 제 책에 그 당시 그럼 전태일 같은 사람이 전태일 혼자였느냐? 사실은 그 당시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근데 이제 객관화 시켜서 전태일과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 찾은 게 기능 한국인 수기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명장들, 말하자면 기능적인 어떤 직업의 기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명을 선발을 해서 그 자서전 같은 책을 냅니다. 그게 이제 노동부하고 직업훈련원이 공동으로 내는 책인데, 거기에 2008년 하얀 고무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서영범이라는 사람이 금형의 전문가로 정말 전태일 같이 어려운 생활로, 전태일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한 살 위에요, 전태일보다. 그 전태일보다 한 살 위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노력을 하면서 지금은 중견기업의 사장이 돼서 젊은이들 한 20명을 고용하는 그 사장이 돼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마에스트로, 명장 자격도 없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이 나옵니다. 저는 서영범 같은 사람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려야 될 삶이고 따라야 될 삶이라고 생각해야지, 전태일 같이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바람 넣어가지고 죽은 경우를 우리가 기려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결론은 60년대에 봉제 산업에서 일하던 그 경공업에 일하던 많은 여공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했고 착취당했다고 생각하는데, 힘들게 일한 것까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착취당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임금을 6년 만에 5배, 4.7배 받게 하는 것은 절대 착취가 아닙니다. 지금 100만 원 받던 사람이 6년 일해서 월 500만 원, 지금 이 청년 실업이 문제가 돼서 지금 월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이 저소득자 그 알바생들이
5년, 6년 일해서 임금이 5배 되면은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월 200만 원이 5년, 6년 일한 다음에 1,000만 원 받으면 지금도 죽어라고 일할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때 당시는 농촌의 그 과잉 인구가 새로운 그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씩 서울역에서 이제 무작정 상경한 그 젊은 여공들이 와서 청계천, 구로동에 일자리를 찾아서 난리를 치고 그 일자리에 끼어 들어가기만 하면은 6년 만에 임금이 5배 오르는 상황이에요. 일자리에 들어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들어가서 그 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 중산층이 받는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런 기회의 시대였는데 60년대가 그 수많은 여공들의 삶이 뭐 소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경숙이 예컨대 외딴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신경숙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 신경숙 작가가 실제 경험한 구로동 생활을 소설로 쓴 게 외딴방이에요. 그 외딴방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합숙하면서 이제 그 시골에 부모님한테 용돈 보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그 과정에 이제 자기들이 꿈을 이루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힘든 생활을 했지만 그 당시 60년대 노동자들이 착취당해서 내일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일하고 내일은 그냥 끝물을 절망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다 보였어요.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돼서 내가 중산층으로 들어간다. 실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60년대 경공업 노동자들은 절대 착취당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할 기회를,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당시 여공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작으면 몇십만, 많으면 1, 200만 원입니다. 그 1, 200만의 그 여성 노동자들이 5년, 10년 일하면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게 되면서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었다. 그 이제 이 스토리가 70년대가 되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이 이런 경공업이 아니고 봉제 산업이 아니고 중화학공업, 무기를 만들고 막 방위산업 때문에 그다음에 그 무기의 그 첨단 기술 막 쇠를 정밀하게 깎아서 대포알이 나가면은 그 나가는 마찰열에 쇠가 녹지 않고 그 포탄이 포열을 따라서 돌아서 똑바로 날아가서 표적에 맞게 되는 이제 이 첨단 무기 산업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지금은 뭐 잠수함도 만들고 뭐 탱크도 만들고 뭐 미사일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사람들은 경공업 분야에 이 OJT, 온더잡 트레이닝이죠. 아무런 기술 훈련을 없이 미리 받은 교육 훈련 없이도 현장에 가서 기계 앞에서 그냥 한 달 정도, 3개월 정도만 일하면은 숙련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아닌 산업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맞으면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산업이 생기고 이 숙련 노동자들을 그럼 그 당시 어떻게 확보했느냐. 이렇게 확보된 숙련 노동자가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